혹시 종중거 양도세 신고해 본 적 있으세요? 종중거. 종중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을회. 종중 같은 경우는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수익사업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종중을 법인세법 과세 특례 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양도세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낼 거냐, 그냥 2년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세 번째는 법인이 고유 번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보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분배를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령 3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유 목적 사업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된 경우로서 수익 사업이 없는 경우로 한다면 법인세가 과세 제외예요. 그러면 그걸 만날 수 있는 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종중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근데 그 종중이 사업자 등록인 고유번호증이 있는 종중이 있고 없는 종중도 있어요.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법인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없다고 한다면 법인으로 의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기본법상 구성운이 있고 출연된 재산이 있고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면 이 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는 법인으로 의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고유번호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으로 간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의 산출세액과 법인세법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해 본다면 국가가 그런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국가가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주자로 봤을 때 양도세 산출세가 항상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또 반대 개념은 무슨 개념이 들어있냐면 종중같이 외관상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 같은 건데 기장을 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각종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한 특혜를 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나 종중이나 마을회가 어떤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 수익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전답 같은 거는 아예 하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전답은 100% 소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토지, 소작료를 받게 돼요. 그럼 수익사업이 당연히 생겨버려요. 그러면 과거에 100년을 수익사업 없이 전답을 쓰다가 양도 시점에 한 1년 동안 수익사업을 했어요. 아웃이에요. 예. 과거에 썼던 말았건 수익사업에 전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임야가 대표적인 사례죠. 임야는 남한테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 목적 사업에 썼다고 한다면 산은 거기다가 뭘 쓸까요? 종중에 조상님들의 분묘를 쓰겠죠. 근데 그걸 매각을 하게 되냐면 자꾸 여러 군데에 조상님 분묘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거 다 멧돼지가 와서 자꾸 분묘를 파헤쳐요. 귀찮으니까 이것을 전부 한쪽으로 모으기 시작해요. 이장을 하게 돼요. 그럼 이장을 하게 되면 분묘를 파묘를 해서 유고를 화장을 해버립니다. 화장을 해서 평장을 해버려요. 비석만 쭉 세워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팔게 되고 또 종중의 월 목적은 선양과 봉제사와 자손들의 장학사업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일단은 수익사업이 없다는 전제가 무조건 깔려야 돼요. 전답, 과수원, 농지는요. 수익사업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간혹 조특법 69조에 8년 자격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종중 소유 농지인데 같은 종중원이 농사를 지어서 8년 이상 재청했다고 한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를
개인인양, 법인을 개인양으로 봤을 때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종중원이 농사를 지은 것은 맞아요. 수확물이 만약에 나락이 100가마가 생산됐다고 합시다. 100가마가 전체가 종중으로 귀속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100가마를 수매 또는 매각을 해서 100가마 상당하는 매각 금액을 종중에 귀속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종중에서 일정 비용을 비롯대로 받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100가마를 매각을 해서 자기가 100가마 생산량의 90가마를 갖다든지 100가마 중에 90가마 상당분은 자기가 갖고 10%만 상당하는 것을 종중에 귀속시킨다면 이건 소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임야라고 한다면 분묘가 있다는 걸 확보를 해야 돼요. 분묘가 있거든요. 근데 임야가 5만 평방미터예요. 근데 분묘가 한 기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과연 고유 목적 사업일까요? 아닐까요? 심판내에 일관된 심판내 결정 내용은 분묘가 몇 기가 있건 말건 조상님의 분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된 걸로 본다라고 해서 과세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로드뷰를 꼭 보세요. 주로 도로변에 있는 게 팔려요. 첩첩산중에 있는 건 안 팔려요. 그러면 10중팔구 그런 것은 매수자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사업용이 아니냐가 또 문제가 돼요. 법인세법이건 소득세법이건 시행령 168조에 구에 가면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다? 비사업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다 보면 2008년부터 쭉 보시다 보면 분묘가 보여요. 근데 여름에 찍은 사진은 분묘가 안 보여요. 근데 겨울에 찍은 사진은 보면 분묘가 보여요. 그러면 이 땅에 분묘가 몇 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셔야 돼요. 가셔서 예를 들어서 안동김씨 김장렬 공파다 그러면 비석을 찍어야 돼요. 안동김씨 김장렬 공파 비석 비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상님이 모셔져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사진에 의해서 분묘가 몇 개가 있다는 게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장을 하다 보니까 파묘를 했어요. 파묘를 하게 되면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가서 봐도 몰라요. 그런데 예측은 추정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보면 분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묘 주인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를 싹 잘랐어요. 그러면 거기만 둥그렇게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풀이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뭔 뜻이에요? 예전에 여기가 분묘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의뢰인한테 파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 손으로 해요? 포크레인을 해요? 포크레인을 해요. 그럼 포크레인 기사들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파묘했을 때 종중원들이 찍어 놓은 사진 또는 그 파묘 작업을 했던 포크레인 기사의 사진을 확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옮겨간 이장된 임야 쪽에 있는 비석을 또 찍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비석이 평장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걸 헤아리세요. 그러면 이것은 고유목적사에 사용됐구나. 그런데 우리 납세 의무자의 소수배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재산을 매각을 해서 매각 자금이 일정 단체에 모두 귀속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구성원들이 분배 그 매각 자금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게 종중은 나쁘게 말하면 눈먼 돈이에요. 먼저 먹은 사람이 장땡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태반의 경우지만 일반 소종중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절대 돈이 종중 구성원들한테 매각된 세금이 처음부터 분배해 가버리면 분배해 간 사람이 공동소득자예요. 각각한테 양도세를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분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각자의 경우로 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개인이기 때문에요. 즉 개인에 대한
종중이며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 제외한다. 비과세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법인세법은 있어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된 경우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로 한다면 법인세를 과세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했냐 안 했냐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분배 여부는 종중회칙 또는 종중규약 또는 종중정관에 써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해당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 자금은 종중에 귀속시킨다. 조상님의 선양과 장학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각각 양도세를 과세해야 돼요. 근데 실질은 상당히 100억이 들어왔는데 60억은 종중에 귀속시키고 40억은 분배해버렸어요. 그럼 60억은 종중으로 과세하고 40억은 개인으로 과세해야 돼요. 누구도 분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종중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양도신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법인세 신고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그 돈을 분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중이 종중원한테 현금 증여가 돼요. 그때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 의뢰를 받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설명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든 종중에 귀속된 이 매각 자금을 절대 분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을 꼭 해주고 종중분을 신고를 할 때 매각 자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통장을 아예 복사해서 제출을 해버리세요. 제출을 안 하면 나중에 소목료가 나옵니다. 진짜 매각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냐 보여주라. 그다음에 매각 자금을 어디다 썼냐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은 절대 종중돈을 절대 꺼내 쓰지 말까. 종중의 운영자금 정확하게 회계 원칙대로 종중의 운영자금으로 썼다면 좋지만 혹여라도 이걸 분배해서 가져가면 문제가 된다. 근데 종중은요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중 대표나 종중 총무가 우리 종중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말한 사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계한사 안 끊어줬습니다.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100% 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종중이나 아무리 뭐해도 그 속에는 직계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종중 총회를 해요. 이때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뜸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얼마 줬어요? 계산서 받았어요? 왜 얼마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내가 했으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의뢰를 받는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차 포탈 문제가 먼저 시작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금 횡령의 방조자, 공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종중은 반드시 말썽이 난다. 예, 의뢰받은 것은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인지대를 꼭 받으세요. 수입인지, 인지세 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생계한서를 100% 끊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종중으로 신고를 하는데 법인세법을 적용해서 법인세로 신고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법인세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그 종중 대표나 총무한테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개인으로 본 경우에 양도세 계산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죠. 대부분이 85년 1월 1일 전에 치르겠죠. 환산치대가를 쓰게 돼요. 그러면 수수료나 각종 비용은 전부 계산공제를 하게 돼요. 근데 법인세법으로 가면 90년 1월 1일 현재 금액으로 환산가를 쓰게 되죠.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죠. 그다음에 세율은 낮죠.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지지만 세율이 낮으니까 법인세 자체는 적을 수는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양도세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특례 규정에 의해서 양도세 계산해서 법인세로 신고 납부합시다 라고 하면은 설명에 부족한 내용,
법인세로 오면 1억인데 네가 양도세를 해서 1억 5천을 냈기 때문에 5천만 원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손해배상해라. 이 말이 나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애정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조정할 때 그 부분은 신고를 안 해도 관계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순서를 말한다면 먼저 항공사진을 보시라. 그래서 진짜 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다음에 이익의 분배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후에 이룬 건지, 구성간의 일부가 왕창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를 분배했는지 여부, 마지막에 법인세와 양도세를 계산해서 비교해 주는 방법. 그렇죠?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어떤 부동산이 수용 협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조특법 77조에 공익사업용 감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조특법 77조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가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으로 가게 되면 법인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개인인 거주자 인양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신고 특례 규정으로 갈 때는 이 법인을 뭘로 간주해서 개인인 거주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때는 감면이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해서 감면 후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잊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법인세건 양도소득세건 어차피 이게 고유 목적 사업으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과세 제외시킬 거니까요. 근데 간혹 임야 소개가 간혹 불법적으로 개간한 밭이 있어요. 밭은 또 어쩔까요? 또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밭에 해당되는 면적은 10중 8구 이건 수익사업에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거요 100점 100패합니다. 못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 또 문제가 돼요. 그건 그냥 대충 직접 가서 줄자로 잴 수도 있지만 면적이 넓으면 못 재요, 그나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항공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거기를 그 메뉴바가 있잖아요. 그걸로 메뉴 툴로 면적을 계산해서 그 면적을 빼고 하세요. 그럼 뺀 부분이 또 이게 비사업용이 될 염려가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85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 농지는 제촌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뭐다? 비사업용이 아니다. 하지만 그 땅이 혹시 시의 동지역에 있는 임야일 수도 있어요.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제한구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 한다면 비사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168, 14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2000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로서 시의 동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종중소유 농지는 어떻게 해라? 비사업용이 아닌 걸 해줘라 라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2000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비사업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종중재산을 절대 분배하지 마라.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이게 사후관리에 걸립니다. 그래서 종중이나 교회나 그 다음에 마을회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거냐,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를 해줄 거냐, 아니면 구성원별로 각각 양도세를 계산할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각 쪼개서 해보고 싶어요. 쪼개서 한다고 해서 구성원별로 분배를 했으니 분배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장특공제, 각각의 세율과 각각의 기본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이 적어지겠죠. 근데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일부러 세금 적게 낼 목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단체인 거주자로 보지를 않고 쪼갰다. 아니다. 전체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다시 분배한 금액을 뭘로 과세해버려요? 증여세로 과세해버려요. 그럼 따블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10항이에요. 이건 뭐죠? 어느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종합소득금액, 수익금액 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뭐에 넣어라?
취득가액 가산해줘란 얘기예요. 두 번째, 시행령 167조요. 본법에 의해서 부당해서 부인이 된다고 한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절대값 차이 금액이 시가 대비 5% 이상, 상징세법은 30% 이상이 걸리면 부당해서 부인을 해버리겠다.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그 차이액에 대해서 뭘 부과하겠다? 증여세를 부과해버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96조 3항과 101조 2항이요. 101조형 96조 3항은 뭐예요? 어느 재산을 법인 양도를 했는데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뭐라고 부르자? 실가라고 부르자. 양도 실가가 혹여라도 법인세법 52조 또는 소득세법 101조 2항 또는 상징세법 35조에 의해서 고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죄송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그 고가의 양도에 얻은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은 양도가에서 빼버린 걸 뭘로 하자? 양도 실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이중과세를 회피하겠다. 이 논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상집 35조 026조는 특수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시가 대비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면 특수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얻은 이익에서 시가의 30%와 3억 중에 낮은 금액을 뺀 것을 뭘로 하겠다?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비정상적인 거래일 것. 그 다음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 반드시 갭이 나야 돼요. 비정상적 거래다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무조건 얼마를 빼줄게? 3억을 빼줄게. 그것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얻은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버리겠다. 예, 그 증여세를 부과당한 만큼은 양도가에서 빼주겠다. 취득한 자가 저가 양수에 따라서 이득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증여재산가로 과세받은 게 6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시가는 만약에 7억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를 얼마 인정해 주었다? 13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의뢰인이 말을 안 합니다. 왜? 몰라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전 소유자와 현 양도자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전 양도자의 이름과 후 양도자의 성이 같아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혹시 앞전에 김갑돌과 지금 김울돌인데 김갑돌과 김울돌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인데요. 이렇게 또는 형제지간인데요. 뭐 삼촌인데요. 이렇게 하면 특수관계 있잖아요. 뭐 혹여 취득할 때 혹시 증여세 부과된 적 없습니까? 라고 한 번은 물어봐야 돼. 대부분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취득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정당하니까요.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법인세법 52조 부당해서는 부인이 있죠. 저가로 법인이 저가로 양도거나 고가로 양수를 한다고 한다면 시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해버리겠다는 이야기 되죠. 그것이 법인세법 52조죠. 그래서 산식으로 표시한다면 세법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에요. 이 차이 금액이 3억 원은 뿌라마 3억이에요. 만약에 시가에서 대가를 뺐더면 마이너스 3이 났어요. 그럼 뭐예요? 저가 양도인 거죠. 만약에 플러스 3이 나면요. 고가 양도 양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차이 금액을 시가로 나눈 비율이 5%. 그러면 5%는 우리 소득세법상 부당해서한 부인인 101조 1항 얘기죠. 근데 우리 소득세 101조 1항 규정은 반드시 특수관계 있어야 돼요. 특수관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상징세법 35조는 특수관계 있건 없건이에요. 있건 없건 아니에요. 차이점은 비정상적인 거래다. 공제해 주는 금액이 특수관계는 무조건 특수관계 있을 때는 시가의 30%와 3억 중 낮은 금액을 빼주죠. 특수관계 없을 때는 무조건 얼마를 빼줘요? 3억을 빼줘요. 두 개를 믹싱한다면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최대 얼마까지는 인정해 줄게. 얼마까지는? 3억까지는 인정해 줄게. 이 뜻이 돼버려요. 예,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상담을 할 때 적절히 이용한다면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만 고의적인 경우는 안 돼요. 시행령 107조에 써졌어요. 예, 고의적으로 면탈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 예, 그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5%와 30% 차이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특수관계에 관련된 저도 고수에 또는 반대로 고도 저수에 걸리게 되면 저도 고수일 때는 부당해산 부인, 그 다음에 고도 저수라고 한다면 증여세 부과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저가 양수도 이렇게 말한 것보다 저도 고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도 고수를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인세법 52조와 상시 35조와 소득세 101조 1항에 서로 믹싱하다 보면 이런 결과값을 얻게 돼요. 개인이 개인한테 팔 수도 있고 개인이 법인한테 팔 수도 있어요. 우리 어차피 양도소득세니까 법인은 생각하지 맙시다. 개인이 개인한테 양도할 때, 개인이 법인한테 양도할 때, 이 양수자가 양도한 개인과의 특수관계 있을 때, 없을 때 유형으로 이렇게 쪼개지죠. 나중에 책에 나오지만 32가지 유형이 나와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래 막상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52조, 소득세 101조 1항, 상징세법 35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쉬워요. 예. 플러스 알파 소득세 90조 3항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절대 세금을 많이 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 조문이 한 10가지 되잖아요. 이걸 다 기억한다면 쉽죠. 근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번 또 강의를 문 것이 기타 필요경비예요. 세법 어디에도 기타 필요경비 용어는 없다. 하지만 필요경비의 부분 집합이 세 가지가 뭐다? 취득가액,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비용.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취득가는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비용과 자본적 지출비용을 그냥 뭐라고 부르자? 기타 필요경비라 부르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금액은 어느 자산의 현상 유지 보수함으로써 내용용수를 늘리거나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봐서 그것은 실제 소요된 경비를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면 공제해 줄게.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요, 적격 증빙만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서, 전자계산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매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요것만 열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공사해 주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계한서건 계산서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썽이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플러스 알파가 뭐죠? 금융거래 증빙이 있다고 한다면 해줘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의뢰인의 조세 부담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없는 경비가 가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도 신고할 때 부표 3번에 그 기타 필요경비에 관련된 증빙의 명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상대편의 주민등록번호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게 된다면 이게 100% 전산으로 파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없는 비용을 또는 이 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될 비용을 공제를 했다. 물론 내 스스로 것만 추징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상대편에 파생이 돼서 상대편이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 추징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아닌 것은 공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설사 상대편이 적격증명을 제출 안 했다 하더라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공제를 하라. 근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공사를 한 사람은 갑돌이에요.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을순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기 부인이에요. 또는 부인이 작업을 하고 남편 계좌 또는 아들 계좌, 딸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거냐? 또 말썽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든 갑돌이가 공사한 건 맞는데 갑돌이하고 을순이 관계는 부부간이다. 그래서 부부간을 입증을 해줘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 등본호나 주소요금은 개인정보라고 노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부인이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부부로서 배우자다 라고 신고서에 작성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요? 조회를 해봐요. 인적사항 조회해보니까 부인이 맞아요. 그러면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세금이 그냥
공제 금액이 잘못되면 세금 30%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확실적인 금액은 공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본 지출 금액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집에 발코니에 알루미늄 사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전체를 마치 이사 간 양 싹 이삿짐을 다 끌어내놓고 완전히 개보수한 거. 그런데 아들놈이 밤중에 술 많이 먹고 와서 넘어져서 변기통이 깨졌어요. 머리 병원 피난 것은 논외로 하고요. 변기통을 바꿨어요. 이건 뭐예요? 수선비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지출 비용 아닙니다. 부분 공사한 거예요. 부분 창호 공사했다. 부분 출입구 공사했다. 부분 화장실 공사했다. 이건 안 돼요. 통째로 리모델링에 준할 정도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해줘라. 근데 이거 심판례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해줘라, 어떤 때는 안 해줘라. 해주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물 속에 만약에 모텔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모텔을 지으면서 각종 침구류, 그 다음에 각종 가전제품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이걸 왕창 팔아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거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주라는 판례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건 필수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은 절대 없으면 안 되고 일괄 양도양수를 했다. 따라서 이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라 라고 요구를 하시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만난 게요. 명도비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말썽이 났었어요. 그래서 시행령 163조에 명도 비용이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서 진짜로 양도자가 부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뭐 해줘라? 기타 필요이면 양도 비용으로 공제를 해줘라. 그러나 조심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중에 소명령으로 할 거냐.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명도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냥 두 번째, 그 명도비용이 진짜 세입자한테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드시 써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현재 임차자가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의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데 지금 대금차는 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명도비용을 얼마를 지급하겠다. 지급한다는 것을 매수자가 부담을 안 한다 이거죠. 매수자 입장 잘못하면 매수자가 명도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명도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세입자한테 지급해준 명도비용이 그 세입자 계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 계좌가 아니라 세입자의 부인 계좌, 세입자의 남편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시 또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약상에 분명히 명도비용을 매도자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지급한다. 지급할 비용은 얼마고 지급할 계좌는 어느 계좌다. 라는 말을 특약상에 꼭 써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명도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분쟁이 시작돼요.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어쩔래?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팔아먹냐? 또는 내가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고 했더만 다른 사람이 왜 네 마음대로 팔아먹었어?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소유권 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또는 화해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비용은 취득가에게 뭐 해줘라? 가산해줘란 얘기죠. 자본 지출을 인정해줘라. 그 다음에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해서 나중에 건물을 헐어버리고 토지를 팔 때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가장 많이 대립이 돼요. 자, 그런 것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사자마자 건물을 헐어버렸다. 갖고 있다가 토지를 팔았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있는 상태 상당 기간, 그건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상당 기간 사용하다가 철거를 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나대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을 하다가 헐어내고 다시 나대지를 팔았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자마자 곧바로 팔았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예, 그런 게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조심 또 조심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비용의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서울시 조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만약 0.9%라고 합시다. 0.9%가 1억이에요. 근데 요즘 부동산 중개 법인이 컨설팅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3억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이 부가세를 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죠. 간이과세자면 당연히 공제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임대자가 일반 과세자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공제해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뢰인한테 생계에서 끊어준 거 있죠. 신고대리 수수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임대업 쪽에서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공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비가 실제는 1억인데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소개 요율표를 넘어섰지 않느냐? 불법이다. 아닙니다. 판례도 있고요. 집행기준도 있어요. 설령 부동산 요율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그 비용에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해라? 공제해줘라. 그래서 매입세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등기 권리증에 보면은 꼭 등기 권리증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입 인지세가 붙어 있어요. 수입 징지요.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무시 못해요. 30만 원 사면은 9만 원이에요. 예, 그거 다 공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이요. 법무사의 영수증이 쭉 붙어 있죠. 근데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무사 비용에 꼭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등록세가 들어있어요. 등록세는 빼야 돼요. 예, 빼고 나머지만 공제하신데 그때에 법무사가 생계한선을 끊어주면 좋은데 안 끊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건 어이할 수 없어요. 지금 와서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가 채책해 지났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부가세가 추징될 일도 없고 소득세가 추징될 염려도 없습니다. 근데 밑에 고문이 딱 찍혔어요. 무슨 법무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번호 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취득 당시에 취득가액의 가산 대상 금액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취득을 때 복비 지급했잖아요. 복부 지급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매입세까지 다 포함해서 공제를 해버리세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비용의 취득에 가산할 것이냐, 양도비용으로 가져갈 것이냐, 자본주의로 할 것이냐를 심사숙고를 하되 만약의 경우에 취득가로 환산가, 매매사례가, 감정가를 쓴다고 한다면 이유 없어요. 그냥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계산 공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타 필요경비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다음에 이어서 할 일이 배우자 이율과세 규정과 부당해상 부인 규정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율과세 규정은 소수법 97조 2에 있습니다. 즉 부동산인 토지 또는 건물, 그 다음에 특정 시설 이용권 및 관련 주식, 저는 뭐라고 써놨어요? 골프라고 써놨죠.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특정 시설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그 일원이 됨으로써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일반인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단체는, 어떤 골프장은 이런 회원권 발행을 안 해요. 대신에 주식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주식 등이라고 해요? 자, 현재 상법상 법인의 유형이 크게 뭐가 있어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가 있죠.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죠. 한명, 합자, 유한은 주권 발행을 안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자, 지분, 출자, 좌수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 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예, 주택의 취득에 관한 입주권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분양권은 이미 앞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주택으로 의제되는 분양권이 뭐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그 전에 취득했건 후에 취득했건 관계없어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건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건 이걸 증여받아 양도한다면, 자, 증여받는다. 누구로부터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에 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누구 걸 써버리겠다? 증여자의 취득가를 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래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101조 2항에 있었던 거예요. 부당해상 부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97년도에 101조 2항에서 뽑아냈어요. 배우자를. 뽑아내서 97조로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이 부당해서 배우자가 뺐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 다시 직계 존비속을 뽑아다가 다시 97조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97조 2를 신설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 배우자를 말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할까요?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할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3번? 예, 1번만이에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연의 관계, 죄송합니다. 내연의 관계 빼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줘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 2에 써져 있어요. 배우자, 가로 열고, 사실혼 관계 포함, 가로 닫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의 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나는 내연의 관계다. 사실혼 관계다. 나는 내연의 관계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실이고 무엇을 내연은 제가 생략할게요. 너무 적나라해지니까.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로 한다면 내가 진정껏 사랑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에게 사실혼 관계를 맺고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을 증여를 했어요. 5년 내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요?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해요? 아무것도 적용 못해요. 1번, 2번, 3번. 2번이라 말해줘요. 2번. 왜? 내연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법률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법률로는 아니니까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을 못하겠죠. 하지만 특수관계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당해상 부인은 들어오죠. 그러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게 돼요? 증여자인, 죄송합니다. 그냥 남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법도 뭐예요? 사실관계사람한테 부동산을 증여하지 말아라. 그럼 양쪽으로 깨져요. 근데 간혹 법원에 판례가 있죠. 내가 이런 이유로 줬는데 이건 사실은 명신탁이요. 쓸데없는 소리 마. 실명법 위반은 인정 못 해줘. 그럼 재산 뺏기고 세금 다 내고. 그렇죠. 따따블로 손해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남자가 있다고 주지 마세요. 나중에 사연하라 해버리면 끝이에요. 못 뺏기고 쪼랑방탱이 돼요. 그래서 이월과세 부당해상 부인인데 부당해상 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규정은 딱 4가지만 해당이 돼요.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먼저 부당해상 부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근데 거기에 101조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97조의 2를 적용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증자가 양도한 소득 금액이 수증자한테 전적으로 귀속된다면 이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의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부당해상 부인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월과세 규정을 가라는 얘기죠. 그럼 이월과세 규정이 가봤더니만은 2항에 예를 또 만들어놨죠. 이월과세 대상 일지라도 해당 증여받은 토지, 부동산이 사업인증고 시행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수용, 협매수가 된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또 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101조에 또 다시 와야 돼요. 두 번째, 고가주택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때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말아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세 결정세액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 결정세액을 비교해 봤다면 안 한 것이 더 크더라 이거죠.
예,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럼 어디로 오라는 얘기? 다시 세 가지는 다시 원위치에서 101조 2항인 부당이상 부인 규정으로 와봐야 돼요. 자,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가 2월 과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증여자한테? 없어요. 근데 부당해산 부인은 연대 납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만 조세표 목적이 있어요.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과세를 했는데 아버님이 쉽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아들한테 유일무이한 재산 하나를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아들이 5년 내에 덜컥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양도세를 과세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요. 그럼 어떨 거냐 이거지. 이게 말썽이 난 거죠. 그래서 놀부 심리로 이럴 때는 아버지가 세금을 못 내면 누가 내야 된다? 수증자 아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월 과세에 관련된 것은 연대납세는 없다. 하지만 부당해산 부인은 연대납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러면 이월 과세할 때에 증여세를 냈을 것이라는 얘기죠. 부당해산 부인도 증여세를 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월 과세할 때 증여세액은 어떻게 해라? 증여 산출세액을 수증자의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해서 뭘로 공제해줘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령 환산취득가를 쓴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타 필요경비가 인데 계산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산출세액을 빼주면 돼요. 그러나 부당해산 부인은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증여자한테 부과한다면 상증세법에 불구하고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써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증여세를 환급 신청해야 돼요. 그죠?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01조 2항 규정과 90조 2 규정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 거기에 모든 금액이 혹시라도 시가와 대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된 취득가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취득가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된다. 납세한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풀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681쪽에 기타 필요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금액이요. 682쪽에 첫 번째 방가로 1번 있죠. 중간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기간 관련된 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담화 장치의 설치 비용. 이게 원론적으로는 시설이에요. 기계기구예요. 그렇지만 왜 이 비용을 공제해 주냐는 얘기죠. 왜 그래요? 94조 1항 1호에 건물의 가로 속에 시설물, 구축물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양도가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행되는 비용도 자본주의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딩에 관련된 피난시설. 그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해 등으로 관련된 그 추가 비용. 그 다음에 기타와 관련 유사한 비용. 그 다음에 취득을 위한 쟁송에 있어서 화해 비용 또는 재판상의 비용 또는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있다면 인정해줘라. 취득에 관련된 소유권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익사하는 보상, 그때 법률에 세무에서 수용되는 경우서 징액되는 경우 관련된 소송비용. 뭐냐면요. 보상금 10억 줄게. 내가 죽으면 조상님 볼 날이 없어요. 더 주란 얘기예요. 12억 줄게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수용할게요. 그래서 공탁을 15억을 동탁을 해버렸어요. 그래 재결이 났어요. 18억 주래요. 근데 그것도 불복이에요. 법원에 갔어요. 관련된 증액보상금이 당초보다 얼마 늘어났어요? 15억에서 20 받으면 5억 늘어나죠. 그러면 변호사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 비용을 인정해줘라는 얘기죠. 요즘 변호사님들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여튼 수용 협매수가 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건 도시개발법이건 공익사무 취득 보상의 법률이건 다 옆구리를 찌르더만요. 보상금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으면 더 받은 금액의 5% 금액을 수수료로 주라. 그러면 거의 100% 승소예요. 100%. 더 줄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재결을 하고 감안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용을 공개해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보상금이 징액이 되면 보상금 지명은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보상금이 징액돼요. 그럼 첫 번째 양도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죠. 보상금 징액 확정된 날, 수용 개시일 이전 등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받았다면 공탁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보상금 증액되면 어쩔래가 문제가 돼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행정기관 자료가 확보가 되면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련된 이 환지청산금 지급받은 거 또는 현금 청산한 게 가장 말썽이 많이 납니다. 그거 전부 구청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자료를 파생해버리면요. 나중에 가산세만 손해보게 돼요. 예, 그런 경우는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양도가를 얼마를 신고하지만 이게 재결되거나 소송이 돼서 징역이 된다면 반드시 뭐 해라? 수정신고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과세관청이 알기 전에 미리 하면은 가산세 해당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기 683쪽의 맨 하단 부분에요. 방문과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공제 여부란 얘기죠. 이것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상하는 거라면 해줘라. 그러나 부분적으로 공사한금은 수선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판단생이에요.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시면서 이게 진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걸까?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고 국민학교 5학년이 들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1억짜리가 2억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거 배우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이 가능해요. 근데 아닌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나중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혹시 기타 필요금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넘어가기로 하고요. 쭉 넘어가시다. 가보면은 매각 차손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저기 697쪽에 다해 채권 매각 차손이요. 양도 비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두 가지가 꼭 나옵니다. 어느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100억짜리를 신축했어요. 근데 공사 신축자금 80억을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건설이자 상당액을, 건설자금 이자 상당액을 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에 가산될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에 기타 필요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예, 그와 유사한 형태로 부동산 옛날 채권 입찰제가 있었죠. 채권을 많이 쓴 사람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았어요. 근데 채권을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채권을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을 주고 채권 원본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다가 5년 또는 10년의 만기일에 제출해서 이자 상당액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1,000만 원 채권을 사면서 그 자리에서 채권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매각을 해요. 그럼 매각 차손이 생기죠. 그럼 은행에서 채권을 매각하면서 채권 매입필증을 주고 매각 차손 상당액 금액, 지급 수수료 비용, 그다음 매각 차손 비용을 영수증을 줘요. 그럼 영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해서 그걸 공제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각 차손이 있다고 한다면 세법상은 그래요.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채권 매각 비율에 상당한 만큼은 공제해 줄게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없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국가가 패소했어요. 이자 비용도 국가가 패소를 했어요. 근데 채권 매각 차손은 세법의 시행령에 개정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자에 대해서는 안 넣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자 비용을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금융대출이나 채무를 발생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각종 비용을 다 공제를 받아버리면 이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지 때문에 이자 상당은 절대 못 빼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LH입니다. LH에서 택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또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 계약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매달 며칠 얼마, 몇 년 매달 며칠 얼마 이렇게 석 달, 넉 달, 분기별 또는 반년별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해, 연부연납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자가 붙어요. 우리가 상속세에서 증여세 연부연납하면 이자가 붙죠.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연부연납 이자가 붙은 거라고 한다면 계약 조건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니까 그것은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3년 5월 1일 날 연부연납 이자 상당에 포함해서 3억 2천을 불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날 3억 2천을 불입을 못했어요. 그럼 연체이자가 붙죠. 그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뒤집읍시다. 분양대금일 5월 1일 날 내면 3억을 내야 돼요. 근데 5월 1일부터 더 빨리 선납을 한다면 이자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5억이 아니라 4억 8천이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권 갭이 있잖아요. 그것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요. 예, 상대적인.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최초 분양받은 것에 취득가액 계산할 때 분양가액을 곧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를 출력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거기에 선납했냐 연체했냐 쭉 표시되면서 선납이자 할인금액, 연체 가산이자 금액 표가 쭉 나와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체에 따른 이자는 빼라. 선납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빼라. 취득가액에서. 예, 그런 경우 왕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국민주택 규모 면적인 85평방미터를 초과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라고 한다면 뭘 물었을까요? 부가세를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오피스텔이 아닌 한 상업용 건축물을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건물분 상당분 매입세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 분양자라고 한다면 꼭 분양계약서를 확보해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해라. 예, 그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최초 분양자인 일 어떻게 알아요? 등기등본 금방 알아요. 등기등본 보면은. 자, 그러면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 직장, 지역, 자기건설주택, 그 다음에 가로정비사업, 자율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의 보존 등기가 무슨 조합으로 났어요. 무슨 건설회사로 났어요. 근데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물어봤더니만은 재개발 주택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분양받은 일반 분양자일까요? 조합원일까요? 일반 분양자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 반드시 분양계약서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환상가를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문제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1쪽에 봅시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게 등기된 부동산을 만나기 때문에 또는 부동산을 개분을 만나기 때문에 3%만 생각하지만 미등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미등기 기타 필요인 공제 해준 건 안 해준 것은 없어요. 해줘요. 그러나 정상적인 등기된 부동산의 10분의 1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등기라고 한다면 0.3%를 해줘라. 그러면 기타 자산은 미등기일 수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요. 여러 선배님 이르시다가 기타 자산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고정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자산으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1층에 굉장히 맥주집이 잘 떼요. 그래서 영업권이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 발생이 됐어요. 매매 계약서에 권리금 얼마다가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일반적인 경우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협매수 수용이 된다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는 만큼을 영업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용 고정자산은 뭘 말해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입니다. 그 땅에 1층에 맥주집을 하는데 이 건물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건물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금액이잖아요. 그죠? 전세권에 여기서 말한 것은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인 토지 또는 건물을 그 용도에 쫓아 일정 전세금을 지급하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갖는 게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기된 전세권, 등기된 지상권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만약에 등기를 하면 부동산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 이것은 뭐예요? 등기를 안 하면 효력을 발생을 못할 수 있지만 애 규정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버지 땅 위에 누가 농사를 지었어요. 누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그 내 땅에 네 마음대로 심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 제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관습법적인 법정 지상권을 가져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제거하세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내 비용으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이 권리금의 상당 영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상권 양도, 전세권 양도, 등의 임차권 양도는 일반 자산으로 양도세 계산하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연수의 관계를 따로 과세를 해야 돼요. 다시 그리고 소득금액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런데 주로 그 수용할 때, 협매수할 때 제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면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10분 쉬셨다가 15분에 이제 2월 과세야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부당이상 부인을 강의하겠습니다.